기초전자공학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 챕터를 다루게 될 텐데, 먼저는 전자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자유도작용이 될 것입니다. 소챕터 6이랑 7번을 교재 6, 7번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는데, 전기와 자석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었고, 그 내용들이 조금은 용어들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시만 살펴보고 들어갑시다. 자력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자력은 자극이 흡인과 반발하는 힘을 자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계라는 말이 있었죠. 자계 또는 자장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용어가 될 겁니다. 자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자, 이것들을 자계 또는 자장이라는 말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자기유도라는 말이 있죠. 자기유도라는 말도 역시 많이 쓰이는 말이 될 텐데, 자석이 아닌 것을 자장 속에 넣으면 새로 자석이 되는 작용을 자기유도라고 하고, 여기서 또 파생되는 다른 것들, 자화라는 말이 있죠. 자기를 갖게 되는 것을 자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자성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건 자화되는 물체, 자기를 갖게 되는 물체. 여기서도 약 이렇게 있죠. 강자성체, 약자성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철, 니켈, 코발트가 자성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그림에도 나왔죠. 이렇게 철편을 그게 옆에 두면은 자석으로 바뀌면서 S극 쪽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N쪽 옆에. 그리고 그 옆에는 다시 N이 생기겠죠. 비자성체도 있는데 자화되지 않는 물체를 가리키고, 그런 종류들은 구리라든가 알미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나오는 잔류자기라는 것이 있죠. 자, 이거는 뒤에 이제 뭐 잔류자기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하나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잔류자기만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포화라든가 뭐 이런 다른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석을 제거했을 때 자화된 물체에 남아있는 자기를 잔류자기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이건 다시 볼 것이고, 분자자석설이라는 게 있었죠. 이건 분자자석설은 자석을 더 작게 끊어도 작은 자석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자석은 계속 부서뜨려도 자석이다 라는 얘기죠. 그 그림에 보면 자석을 작게 끊어도 역시 작은 자석이 되는데, NS극을 반을 나눴더니만 N극이랑 S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 반 나눠진 거 자체에다가 N극도 있고 S극이 각각 있더라 이 얘기 따로따로. 또 이것도 반 나눠도 역시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각각. 자, 그리고 이렇게 자석은 보통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자계 속에서는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죠. 줄을 딱 서서 있죠. 그 다음 자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속은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말로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될 겁니다. 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속 양의 단위를 웨버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었죠. 웨버, WB. 그리고 자기 회로에서 자속이 이제 환상,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통하는 회로를 자기 회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봤듯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굽 자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서로 들어가는 게 있었죠. 둥근 형태로 되어서 통하는 회로. 누설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일부가 공기 중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뭐 이런 용어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 있고,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오른나사의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장 방향에 대한 것, 또 오른손
손가락 법칙은 코일에 의한 자장 방향이란 얘기죠. 두 개 다 등장하는 것은 똑같게 전류가 등장하고 또 자기장이 등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우선 이 두 개 다 사실은 앙필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옆에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나사가 있고 나사가 위쪽 방향이 지금 뾰족하죠. 그럼 이 방향으로 박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방향이 나사의 진행 방향인데, 이 나사의 진행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면 그 나사를 어딘가에 박아 넣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박죠. 들어가게 하죠. 그 진행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만약 왼쪽으로 돌리면 풀려버려서 풀어지겠죠. 그래서 나사를 어딘가에 돌려서 박으려면 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나사가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의 진행 방향을 I,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는 그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전류에 의한 자장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도 보면 이제 오른손이죠. 역시 오른손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른손을 잡고서 오른손을 이렇게 이게 나무 꼬챙이처럼 생겼지만 이게 전기도선이란 선줄이란 얘기죠. 선줄이면 오른손을 이 선줄을 움켜쥐었을 때 엄지방 손가락은 이 도선 방향으로 이렇게 놓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고 있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옆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법칙이 될 텐데, 엄지손가락의 법칙은 아까랑은 조금 틀리게 엄지손가락 방향을 자기장 방향이라고 보고 나머지 방향은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거꾸로 해도 이제 똑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기장, 자기 코일을 잡고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이제 N 방향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코일 감긴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이죠. 앞에서 봤던 이 오른손이랑 그것만 반대인 거죠. 오른 나사의 법칙은 엄지 쪽이 위에 전류 방향이고, 네 개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으로 했는데, 이때는 뒤집어서 했을 때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서로 방향이 직각이기 때문에 엄지를 자기장으로 쳤을 때 전류 방향은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다라는 게 이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이라고 합쳐서 우리는 그냥 오른손 법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밑에서 이제 나오는 몇 가지 또 용어가 있습니다. 자력선, 이건 뭐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 이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권선수가 되겠는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 이제 전자석의 세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석의 세기를 가늠할 때 전류 곱하기 권선수가 되는, 얼마나 몇 번 감겼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세 가지가 있죠. 자하력 H, 그 다음에 자속밀도 B, 투자율 μ라는 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먼저 자하력 H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에 대한 기자력이 되겠다. 그래서 길이에 대한 기자력, 결국 자기 회로의 길이 분의 기자력이 되겠죠. 이 말은 자기 회로 길이 L분의 갈로 열고 I 곱하기 N, 전류 곱하기 건선수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표시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자속밀도 B라는 것은 단면적 1제곱미터인 철심을 통과하는 자속의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면적에 어떻게 지나가는 자속에 대한 얘기가 돼서 자속밀도 B는 단면적 분의 자속,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왔으면 자력 H와 자속 밀도 B가 나왔으면 이제 투자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투자율은 뮤라고 하고 자력선이 통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자력선이 이제 통과할 수 있는가. 그 H분의 B라는 게 나오죠. 자, H라는 것은 위에서 봤던 자화력이죠. 단위 길이에 대한 기자력이라는 얘기죠. 자화력분의 B라는 것은 자속 밀도가 됩니다. 바로 위에 나오는 B 자속 밀도. 그 단면적분의 자속인 거죠. 자, 이 두 개를 갖고 와서 이제 투자율을 보는 겁니다. 자력선이 얼마나 통하기 쉬운 건지라는 얘기죠. 자, 통하기 쉬우려면 자속 밀도가 커야 되겠죠. 자력보다. 이게 분자에 가니까. 그래서 H분의 B가 투자율이 되고 B랑 H가 각각 뭔지를 알아야지 투자율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또 다른 자화곡선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자화곡선이라는 것은 자계와 자속 밀도 관계 그래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BH 곡선, 또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 다음에 자기 이력 곡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이 자화곡선은 어떻게 해놨던 게 자화곡선이었느냐?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이거에 전류를 흘려서 서서히 자화력을 증가시켰더니 철심 속의 자속 밀도를 알 수 있었더란 얘기죠. 자, 그것을 조사해서 얻은 게 그래프가 바로 자화곡선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자화곡선에 나오는 게 잔류자기라든가 뭐 포화라든가 이런 보자력, 보유자기 뭐 이게 보자력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밑에 나온 잔류자기란 말도 있죠. 자기 이력 앞에서 잔류자기라는 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기가 포화한 상태에서 반대로 자하력을 서서히 감소시키면 자속 밀도가 변화하지만 자하력을 제거해도 철심에 자속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 남은 것을 잔류자기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자기 이력이라고도 하고 여 위에 나와 있는 히스테리시스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히스테리시스 또는 자기 이력. 그래서 곡선 이름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화곡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 곡선을 보면 이렇다는 얘기. 원래는 이 자화곡선의 모양은 이래야 되는 거죠. 자기와 자속 밀도의 관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밑에 그 잔류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 보내면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 부분에 잔류자기가 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속 밀도 B라는 게 이렇게 세로가 자속 밀도 측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아 있고 이쪽으로 돌아올 때도 뒤로 가서 돌아올 때도 여기도 잔류자기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잔류자기인 부분이 되겠고 포화가 된 상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포화가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이 포화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기울기라는 것은 투자율을 말하는 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뮤가 제 위에서 봤던 이 뮤가 여기 기울기가 여기 투자율에 해당되는 것이고 횡축은 자계, 이쪽을 자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B를 세로축을 자속 밀도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붉은 곡선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 전체 이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는 얘기죠. 면적 값을 계산하면 그게 손실값에 해당된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이력 값이다. 그리고 또는 그 잔류자기 전체 값, 뭐 이런 손실값이라는 잔류자기 손실값, 뭐 이런 이 값이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요 사이가 이제 보자력해서 보유자기력이란 뜻이 됩니다. 보자력이라는 표시가 있죠. 네. 요게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 BH 곡선이라고 쓰는 이유는 B라는 것은 그 자속 밀도가 B이고, 다음에 H라는 것은 자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속 밀도랑 자계의 관계 곡선이라고 해서 BH 곡선이라고 쓰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화 곡선 이꼴 BH 곡선이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고 또는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계와 자속 밀도 관계 그래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전자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력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보는 거죠. 자개 속의 전류에 작용하는 힘 또는 뭐 전자력의 응용, 직류 전동기, 직류 모터, 응용으로서 이제 모터에 대한 얘기가 있고 뭐 모터의 토크는 뭐 잠깐 뭐 다룰 볼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볼고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삭제하고 그렇게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개 속의 전류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전자력 자체가 자개 속에서 전류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자장 중에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도체에 힘이 발생하는 것 자, 이게 전자력이 됩니다. 근데 이 전자력은 그 자개 속의 전류에 작용하는 힘이고 그 뭐 이렇게 자장 중에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도체에 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보면 요게 지금 N극이고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그 요게 이제 N극 자석이고 여기 S극이니까 이 속에다가 이제 뭐 그 뭔가 뒀다는 얘기죠. 도체를 뒀다는 얘기죠. 두니까 이 자장이 이렇게 가면 전류가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돌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 얘도 이쪽 방향이 되는데 실제로 전자력이 생길 때 자개의 자력선 절반은 증가를 하고 다른 절반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되는 방향이라 똑같은 전류 방향은 더 세지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반대 방향이 되니까 약해져서 오른쪽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게 시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더 약해져 있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한 거고 이 방향 쪽으로는 이 방향은 더 강화된다라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자석의 어떤 자력선은 직선으로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도선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이 전자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힘이 되겠죠. 여기 화살표 방향의 힘이 될 거고 역시 여기는 N극이고 S극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가 자력 그리고 전류 그리고 힘 요 세 개를 가져오면 어떤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요걸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될 건데 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얘기는 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보면 자력의 크기 이제 전자력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자면 전자력의 크기는 자개가 강할수록 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도선의 길이 L이 길수록 강해진다 했죠. 이 자개가 강하다는 말은 자속 밀도 B가 클수록 그리고 전류가 클수록 도선 길이가 길수록 어떤 전자력의 크기는 커집니다. 이 전자력을 계산하면 이제 전자력은 우리가 그 기호로 F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위는 뉴턴이라고 해서 N이죠. 저항의 단위는 우리는 옴으로 읽지만 여기는 뉴턴으로 읽겠다라는 얘기죠. 기호는 F라고 쓰고 우리 저항의 기호는 R로 표시하듯이 자 그렇게 되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자석 밀도 곱하기 전류 곱하기 도선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전자력이 되는데 전자력은 F다. 그 다음에 그 단위는 뉴턴으로 읽는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알고 보면 자석 밀도 B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도선의 길이 L로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전자력, 자력선, 전류의 관계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나오게 되는데 왼손을 손가락 세 개를 펼치면 위쪽 엄지손가락은 힘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자력이 될 겁니다. 전자력의 방향일 것이고 그
힘이 전자력이라고 그랬죠. 우리 알고 있는 전자력. 앞에서 봤던 그 뭐죠? 그 표시하는 것은 F인데 뉴턴으로 그 단위를 잡아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검지손가락은 뭐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자, 자기장의 방향이 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지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직각으로 펼치면 이렇게도 직각입니다. 이렇게도 직각이고, 자, 이렇게도 직각이 될 겁니다. 다 이렇게 얘랑 얘도 직각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 엄지랑 중지도 직각이 서로 세 개를 직각으로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각각. 자, 이렇게 하면 힘의 방향이 전자력의 방향이 하나 있고 자기장의 방향이 있고 전류의 방향이 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갖다 대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전자력의 방향은 자력선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말은 얘 두 개가 방향이면 나머지 방향이 그 XYZ이면 XY 빼고 Z 방향 이렇게 뭐 아니면 XZ 방향이면 Y 방향 이렇게 나머지 방향이 전자력이란 말이죠. 자,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왼손으로 봤죠. 앙페르는 오른손을, 플레밍은 왼손 지금 나왔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왼손의 손가락 세 개를 펼쳐서 집게 손가락을 자개의 방향이라고 하고 검지란 얘기죠. 가운데 손가락을 중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 엄지손가락이 전자력의 방향이 되는데, 이 발생하는 전자력의 크기는 자속 밀도가 강할수록 커지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또 자개 속의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요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면은 n이 돼 있고, 자, s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방향이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죠. ns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전류는 지금 이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하늘 이쪽으로가 뭐냐 하면 전자력의 방향이죠. F라는 그 힘의 방향이란 얘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개 속에서 그 전류에 작용하는 힘이 대한 내용인데,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한번 살펴보면 이 지금 전류가 지금 받는 지금 세 가지 힘이 최대일다, 그 다음에 힘이 약해진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경우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지 조금 보게 되면, 보다시피 이 힘이 최대라고 되어 있을 때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자기장은 지금 이게 자기장이라는 얘기죠. 자기장의 방향, 지금 n이 여기 있기 때문에 n에서 s 쪽으로 가니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힘의 방향은 어디, 이게 우리가 그 왼손 법칙으로 보면 힘의 방향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면, 자, 힘의 방향은 이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쪽 종이 아니 화면 뒤쪽으로 힘의 방향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자기장 이게 검지이죠. 검지고 전류가 밑으로,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죠.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은 저 벽 뒷면으로 지금 왼손 법칙에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죠. 자, 이게 물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같더라도 자기장이 세워지면 도선에 받는 힘도 역시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직각일 때가 가장 크고 평행일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까 봤던 직각이라는 게 이게 힘이 최대이다라는 거죠. 서로 직각일 때가 힘이 자기력이 최고로 커지는 때이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직각 방향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방향이 일치하지도 않죠. 자, 그럼 이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N에서 S구 쪽으로 오는 그 자기장 방향이랑 현재의 어떤 전류 방향이랑 지금 똑같게 돼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이거는 똑같은 방향 N에서 S로 흐르면서 전류도 N 쪽에서 S 쪽으로 이렇게 보내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경우 힘이 작용하지가 않습니다.